네, 연초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었던 이 기업밸류업 지원 방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고 정부가 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훈 뉴스 에디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부가 이번 방안 내놓은 이유가 뭐고 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겼나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요. 정부가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다. 이게 이제 정부의 평가인데요. 10년 평균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1.04배로 주가가 순자산의 장부가치 수준인 겁니다. 주가 이익 비율이죠. 퍼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은 8.0%로 신흥국과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배당 성향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연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매년 우수 기업에게 표창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또 9월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 관련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12월에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됩니다. 나아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재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6월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골자로 세부안이 공개되기는 했는데 일단 공개되고 나서는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긴급진단 타이틀을 보면 설익은 정책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큰 그림 첫 단추를 깨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대감이 컸던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속담과 이제 유사한데요. 지난 1월 말이죠. 한 달 전에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내용을 하나 둘씩 내놓자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잘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들 많이 올랐는데요. 정작 오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자동차와 금융업종 저 PBR 주들이 차익 매물 출회로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의무가 아닌 권고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율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오너 일가 경영이 많다는 점이 주주가치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때문에 국내의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방안에서 세제 혜택 내용이 빠져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세율 우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을 시장에서 기대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는 부분도 우리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안과 배당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다시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에 올랐던 자동차나 금융업종 등 이 저PBR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차익 매물 출회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수 전체를 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문제 설명을 드린 대로 정부는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 대책은 이제 6월에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지금 2월에 이걸 내놨을까?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장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투자자들은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긴 안목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증권사들은 저PBR 관련주들이 한동안 증시 테마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증시의 체질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또 피력한 만큼 긴 호흡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영은 뉴스 에디터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 이후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후에 오늘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망하기 이른 것이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에 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만큼 기대는 열어놓고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하이투자증권 이용찬 연구위원과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원 방안의 주요 골자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일본의 증시 부양책을 워낙 이제 벤치마크를 한 만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지금 너무 한국 사람들 뭔가 성격이 급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큰 그림은 그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다고 이렇게 또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좀 하나하나 풀이를 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정책 자체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이게 또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 자체를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왔던 게 아니야 시장에서. 그리고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정부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진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일단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상법이라든지 세법을 이제 개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특히 오늘 이제 발표된 것들 이제 이제 정책 방향성은 아무래도 좀 이제 강제성보다는 기업 자율 쪽에 맞춰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더 실망감을 가졌던 게 이 미국이나 일본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우리 증시가 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뭐 미국 증시,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계속 사상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뭐 어쨌든 PBR로만 봐도 우리 증시는 이 PBR 1배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 좀 이번 정책 뭐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환점까지는 조금 약간 이렇게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시작점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증시가 PBR로만 생각하면 사실 좀 싼 건 맞아요. 글로벌리 뭐 PBR 뭐 1배 언더 이렇게 하는 증시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PE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가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배 뭐 후반 11배 사이인데 글로벌리 뭐 미국이 20배 그리고 일본이 한 17배 정도 하는데 유럽
유럽은 11배에서 한 13배 정도 국가별로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 대비해서는 그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고 PER 기준으로 그러네요.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 이제 고평가를 받는 거지 나름 또 정당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PER 기준으로 생각할 때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닝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이 계속 이제 돈을 벌어줘야 되고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PBR 문제, 이런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수가 우리 보면 코스피가 시가총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그것보다 덜 올라가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에요. 시가총액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고점에서 IPO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대주주에게 이제 유리한 그런 유상증자가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자사주를 이용한 그런 기업 분할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걸 좀 고치자고 기업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을 때 우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작점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시사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이제 한 차례 올랐고 이제는 중장기적인 정부의 이제 호흡을 따라서 그 과한 기대감이 좀 되돌림의 하락이 이제 조정 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럼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핵심 종목으로의 압축에 대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게 초대형주 위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자동차 위주로 많이 올랐었던데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국내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 위주로 이제 그리고 또 마침 또 그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 그런 종목들이 다 초대형주 자동차랑 이제 은행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외국인들의 일단 전체적인 시장 전체를 이제 섹터 전체를 사는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뭔가 실제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가 괜찮고 특히 주주 환원이 상당히 열심이고 그런 종목들인데 우리가 최근 수년간 가치주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받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중형주 아래에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부각받는 그런 쪽으로 국면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PBR 관련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중심이 되고 기대감이 컸던 것이 이제 자동차랑 은행주잖아요. 뭐 역시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땐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뭐 연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부 은행은 배당 수익률 연간 배당 수익률 10%가 될 정도로 네. 상당히 높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막 연초에 PER 뭐 4-5배 이랬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은행주가 한 배당 수익률 한 6-7%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게 지금 고평가냐 하면 사실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책 모멘텀이 조금 오늘 같이 실망이 나오고 조금 더 소외된다 하더라도 이제 관련 자동차나 은행이 세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꼭 은행과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밑에 있는 저평가 네. 종목들 중소형주에서도 충분히 있어요. 배당 배당의 의지가 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수혜 업종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소형주 안에서의 이런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는 종목 구분이라고 하면 어디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걸까요? 약간은 뭐 어떤 섹터 이런 것보다도 약간 정말 조금 더 종목별로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섹터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그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네. 은행, 자동차, 무슨 뭐 유틸리티까지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네. 지주까지 그런 섹터보다도 기업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기업 어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네. 그런데 이 어닝들을 실제로 배당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배당 성향이 실제로 배당을 주주에게 계속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 찾아가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들도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은 받겠습니다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단순 저PBR이라고 해서 이제 어닝도 안 되고 뭐 주주하는 의지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덩달아 오른 것들은 당연히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의 분위기로 같이 우르르 올라왔던 이제 부분은 일단락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받쳐내주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을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소외됐던 종목 안에서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로 사실 2월장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3월장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다소 좀 낮추고 과열에 대한 숨고르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3월도 또 순환매장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 증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예, 미국부터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은 1월, 2월 증시가 2달 계속 다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2달 계속 좋았고 AI 랠리까지 해서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까지 해서 지난 네. 주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까? 일단 주가는 부담인 S&P 5천까지 왔으니까 부담인 상황에서 금리가 많이 또 올라와 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5월에 또 이제 얕아지면서 이제 6월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기준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뒤로 밀리고 네. 우리가 여전히 미국 증시가 이런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일단 2월에 많이 반등을 했고 현재 주가 레벨이면 PER 한 11배 올해 기준으로 11배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면 증시는 상승은 조금씩 이제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이런 조정이 그 뭔가 순환매 이런 이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PBR 이런 관련 정책 수혜주도 끝나느냐 하면 저는 아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 총선까지 아직 한 달 남아 있고 정부는 사실 꽤 진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3월에 주주총회들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조금은 더 우리가 순환매 차원에서는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많이 피크아웃했다. 또는 금리도 올라왔지만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 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반등을 하고 사실 네.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막힌 상황에서 서로 약간 순환매 위주로 나타나는 증시가 3월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한적 상승 속에 또 3월 주총 시중 변수가 있는 만큼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밸류 프로그램 공개 이후에 우리가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할지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기업밸류 프로그램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이제 타이틀이긴 합니다만 오늘 워낙 이제 좀 실망이 크기는 했어요. 이 대책을 발표하려고 그렇게 끌어올렸냐라는 불매소리부터 그래도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기대 살아있다라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좀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다만 긴 호흡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아서 우리가 또 천천히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좀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 짚어볼까?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동안 이제 좀 쳐다보지 않았었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인데요. 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정책이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의지를 일단 살짝 좀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현대차 역시도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올 한해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의선 회장께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뭐 가져오든 어떻게든 간에 결국 현대글로비스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활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퍼 6배입니다. PBR 0.9이기 때문에 저 PBR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이제 약 10%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한 5월인가요? 4월까지 이것을 상장하지 않겠다라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현대차그룹이 되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결국은 올 말 정도, 올해 말 정도, 연초 정도, 내년 초 정도 된다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가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명분을 또 붙여야 되겠죠.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붙였고요.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역시도 현대글로비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금융주, 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이사님께서는 좀 쳐다보지 않았던 기업 또 지배구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현대글로비스 말씀해 주셨고 전태진 파트너님은 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현대차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차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오늘 기사를 좀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그룹이 이제 작년 한 해 외국에서 368만 대 가량의 완성차를 만들어서 이제 4년 만에 역대 최다 해외 생산을 썼다라는 기사를 좀 보셨습니다. 아마 이 그 최다 생산을 통해서 지난해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최근에 이 그 주주환원 정책을 내려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그 2023년 기말 배당금을 이제 주당 8,400원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계속해서 지금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주요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게 정부의 주요 포인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배당 여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익 잉여이라든지 잉여 현금 흐름표의 지표들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충족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PBR 단순히 저 PBR보다는 실제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현대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지금 약세 마이너스 1.4%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결국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해주는 모습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는 부분은 지금 외국인 기관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반 경직이 지켜만 준다라고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우상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3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지난 최고점 26만 1천 원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현대차 오늘 저점 대비 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 알파로 저 PBR 수혜까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번엔 김성희 이사님이 또 한 종목 더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한국전력입니다. 올해 저 PBR주 대부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주춤할 때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만 그래도 유독 빨간불이 짙었거든요. 지역난방공사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한국전력은 뭐 실적적인 측면도 같이 더해지고 있기는 한데 공기업 쪽에서는 조금 더 강제성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제 저녁에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스스로의 혹은 자율 이 두 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정책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율에 어떤 맡기겠다라고 하지만 이 공기업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에도 싼 종목입니다. PBR 0.4배인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렸는데 그 논리가 PBR 0.4배에서 0.48배, 0.5배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주가 상승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대부분의 논리입니다.
또 내용을 좀 까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4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또 이제 10년 만에 찾아온 이익의 성장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위로 화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PBR 정책에 맞게끔 이것을 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이제 개편하지 않는 이상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해라.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 올려라라고 얘기를 또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4분기의 어떤 호시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부의 최근의 스탠스를 놓고 본다라면은 전체적인 정황 자체는 어느 정도는 올 한 해 한 번은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건 그동안 저 PBR 종목으로 많이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종목인데 일단 주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만큼 한 3만 원 정도는 목표가 잡으시고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태진 파트너님도 한 종목 더 알려주시죠. 네,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고 이제 삼성물산 됐죠. 그러니까 보통 삼성그룹의 지주사 개념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출자 현황을 좀 보게 되면 국내 상장사 지분 1%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한 4.4%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이 보유한 이 지분 가치만 약 50조 원에 달하는데 삼성물산 자체 시총은 한 31조 원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순 홀딩스 기업이 아니라 자기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성장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제 가치 대비 명확한 주주환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분이 이미 상장사로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법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주 연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삼성물산 주주는 성이 좀 안 차는 것 같아요. 이 현금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성이 좀 안 차 있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영업이익도 1조 원이 넘고 현금성 자산도 1조 원이 넘는 이 더블 1조 클럽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대한, 좀 더 큰 이 주주 환원을 좀 노리는 원하는 것 같아요.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제 5천억 자사주 매입하고 그 주당 배당금 4,500원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사측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좀 높은 배당금이다 보니까 이런 그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은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4만 7,500원 정도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17만 1,700원은 충분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주 내에서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총 4종목으로 압축해서 들어봤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테마에 대한 힘은 좀 일단락은 된 것 같고 이제 5월에 2차 세미나에서 6월에 이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다면 그때까지 사실 시간이 또 꽤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정을 바로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조금 더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 놀다가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김사원 이사님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나요? 네. 이 저 PBR 종목들 대부분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을 들어 올린 수급은 기관도 아니고요. 외국인도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역대 거의 최대 규모의 순매수 약 10조 원 정도 갖다가 우리나라를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도 아니죠.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들어 올린 것이 사실이고요. 주가의 단순적인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1년 동안 정책을 펼쳤던 일본의 상승률을 거의 한두 달 만에 다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테마의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일본의 상승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한 것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눌림을 좀 이용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오늘 발표된 정책의 어떤 내용 자체가 조금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가 잡히는 이유는 배당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는 큰 물량을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내일 모레죠. 배당락 이후부터는 주가는 이제 배당락 이후부터 이제 스탠스가 중요한데 배당을 먹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 잡는 외국인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기보다는 좀 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세부 사안 발표는 또 이제 5월, 6월 정도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대안의 성격을 가지는 섹터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알테오젠이 무서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벤트도 소멸이 되었다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3월, 4월은 일단 집중을 좀 더 하시고 다시금 대형주 저 PBR 쪽으로 옮겨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순환매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PBR주들이 쉴 때 또 치고 올라오는 특징주 그리고 오늘의 종목까지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매수하던 개인도 2시 이후로는 좀 매도에 나선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저PBR 열풍을 주도했던 완성차는 약하지만 부품주들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성우하이텍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 2,5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8%가 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오늘 강한 탄력 보이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 먹거리가 사라지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중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3월 주총에서 액면 분할을 예고했고요. 더불어 4월 1일 화학 부문의 합병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닷새째 상승세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도 탄력 보이면서 22%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공행진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향한 정부의 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상승세 지속하는 가운데 에이징랜드는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과제를 완료한 점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7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콘텐츠 관련주들은 우리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가 초기 흥행에 성공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오랜만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중 배급사 쇼박스는 장 초반 10%대 상승을 보였지만 그래도 좀 윗골이 달고 있는 가운데 6% 오름폭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압축해서 두 분과 또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PBR주들이 쉴 때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입니다. 루마니아 수출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폴란드 계속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본격화, 올해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방산주 내에서도 유독 견조하고 오늘 또 6%, 7% 가까운 급등 지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통과는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10조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아침에 살짝 좀 올랐다가 바로 이 꼬리를 대부분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폴란드 2차 계약의 어떤 수주 규모가 약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10조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실망감도 섞인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10조 정도는 모두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을 또 개정을 한다든가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어떤 불확실성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윗꼬리를 맞았지만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좀 보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항상 반성 섹터를 강조를 드릴 때 실적 얘기를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 1년만 놓고 본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전혀 없는 그런 sek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만 탄탄하게 놓고 즉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은법 개정으로 통해서 위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적 고성장 지속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K9 천무 수출 역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집트 쪽의 K9 개발 매출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노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나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들 우주항공 주식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신고가 혹은 신고가 근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연초에 한번 올 한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 중 하나가 우주항공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좀 작은 종목들은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는 어떻게 보면 더 방사능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주항공 주식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 그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본다면은 방산과 우주항공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길게 끌고 가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과 우주항공 둘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한미의 반도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한 상승 나왔다가 좀 힘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도 그래도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금 조정이 오는가 싶더니만은 오늘 강한 상승 보였는데 한미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대진 파트너님? 반도체 업황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은 대형주들이 상승을 해줘야 지수를 좀 받쳐주면서 올라갈 텐데 어쨌든 그 시가총액이 큰 그 대형주들 중심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테마, 꼭 주도주가 되어야 될 것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 마감을 해서 망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역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업황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와 연관된 HBM 그럼 SK 하이닉스가 될 거고 또 SK 하이닉스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이 한미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결국에 이 AI GPU에 대한 그 강한 수요는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 HBM3 제품이 탑재된 제품이 좀 출시가 좀 앞당겨질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그 양산도 좀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 반도체의 이 그 수익 매출 인식 시점도 조금 더 당겨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이제 10조 원 규모 설비 투자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HBM 신규 라인의 그 TC 본더 중에 80%가 아마 한미 반도체에서 납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여기에 또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TSMC하고 SK하이닉스가 이 AI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사실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도 역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의 그 TC 본더 관련해가지고 이 장비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결국 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을 이제 MUF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MUF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MUF 기술 사용에 예상돼 있다라면 여기에 맞는 TC 본더 수요 역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발 훈풍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로 삼성전자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고 수익은 좀 끝까지 가져가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손절가는 75,7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오늘 상승 또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고 갈까요? 오늘 저 PBR 이런 대책 공개 이후에 다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그래도 아라한님께서 서서히 저 PBR주 수급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코스피도 저점보다는 낙폭을 축소하고 앞서서 외국인이 그래도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SK스퀘어 등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일단 바로 등 돌리지는 않는 모습이기는 한데 김성훈 이사님께서 앞서서 배당은 받겠다라는 외국인의 의지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이 정책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여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또 배당 받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왜냐면은 이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수익률도 지금 챙겨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내 배당까지 이제 확정이 된다라면은 주가 수익률과 그리고 배당을 두 가지를 동시에 잡게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오고 되는 배당락이 조금 있을지언정 뭐 솔직히 팔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 임기가 한 3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라면 정부의 의지를 갖다가 뭐 5월, 6월이 됐든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봤을 때는 설사 배당락 이후에 영국인 쪽에서 좀 대량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항상 좀 기관과 개인의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서 외국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0조라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네. 돈이 단순히 단타 치자고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자금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만큼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의 실망감이 곧바로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상승률이 있습니다. 상승각도 좀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어떤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 좀 예상을 하시면서 네.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내일 APR 상장을 앞두고 그동안 좀 선전했던 화장품들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내일 APR 이 상장과 맞물린 앞으로의 방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APR 같은 경우는 이미 장외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꽉 차서 이제 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가는 낮습니다만 장외 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매 공방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뻗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APR의 어떤 퍼밸류에이션이 약 30배에서 35배 정도인 것을 봤을 때는 좀 따상까지는 조금 좀 무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두가 지금 다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PR 상장과 함께 또 화장품, 미용 쪽으로도 또 어떤 향방을 줄지를 같이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오늘의 관심주 더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AI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오늘 시장의 반등의 축은 또 바이오에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또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후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도 됐나? 지금 바이오주들이 그럼 순환매의 좀 중심에 있다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다만 또 단기적으로 또 많이 급등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격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가기는 가지만 중간에 쉬었다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알테오젠 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봐도 되겠죠. 일단은 뭐 좋은 타이밍에 공시가 나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16% 급등한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종목들이 갭상승 후에 음봉을 이틀 연속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려내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피벨 역시도 뭐 뉴스의 세론 혹은 실망감에 의한 어떤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이 갈 만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죠. 바로 2차 전지와 바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2차전지 섹터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뭐 과거부터 알테오젠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의 목표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거를 넘어서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를 땡길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ADC 쪽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 IR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당장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역시나 5월 MSCI 편입 후보군에 들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엔캠도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지금 보시면 가장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과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한 거의 8조 가까이 되면서 안정적인 MSCI 후보 편입의 후보군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급들, 즉 페나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뭐 밸류에이션 여러분들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잘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 관심주는 아센디오입니다. 이 최근에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을 해서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이 연이틀 상한가를 간 걸 보니까 이 새로운 사업에 이 최근에 핫한 테마인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를 했다고요. 그래서 좀 오르는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센디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센디오 자체가 영화에 투자라든지 제작 배급을 하고 있는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초전도체에 관련된 그 참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모습들로 좀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고요. 최근에 아센디오가 이제 사업 목적의 초전도체 관련된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사업 다각화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아센디오라든지 다보링크 두 기업 전부 초전도체와는 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센디오는 연예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고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랜 공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사업 목적에 대한 추가가 돼서가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그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서남 파워로직스에서 좀 강세를 좀 대장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CCS가 있는데 이 CCS와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센디오와 이제 다보링크가 비상장 법인의 이제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고 그 인수를 통한 자금이 CCS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 법인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좀 된 모습들이고 그로 인해서 좀 관련주를 묶였기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CCS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인물 권영환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LK99의 공동 발명자고요. CCS의 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금 이 퀀텀포트라든지 그린 BTS 대표를 또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개별적으로 본다면 아센디오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2019년에 자본 잠식에도 빠진 기업이기도 하고 회생 절차에 뭐 빠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만성 적자에 좀 시달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재무적으로 보면 좀 다가가기 힘든 회사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 추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주가만 좀 올라갔던 그 기업들을 좀 있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테마성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신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아예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아센디오 이 신규 접근보다는 테마성인 만큼 이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아센디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또 전략과 관심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